감히 우리 어머니를 식모 취급해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고모, 아니 피고인. 이제 법정에서 만납시다. 제 모든 걸 걸고 끝을 내드릴 테니.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인생 다방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신우이에게 종처럼 부려지면서도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버텨온 어느 위대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1년 중 가장 풍요로워야 할 명절. 하지만 칠순이 다 된 며느리에게는 그저 뼈가 으스러지는 노동의 날일 뿐이었지요. 좁은 주방에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쌓여있는 설거지감은 산더미 같은데 거실에서는 하하호호 웃음소리만 들려옵니다. 부침개 100장을 부치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주인공의 이마엔 송글송글 식은 땀이 맺혀 있었지요.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야, 올케. 너 지금 뭐하니?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내가 잡채 좀 더 가져오라고 했잖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배를 두드리던 신우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입으로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네, 형님. 지금 가요. 이것만 마저 건져냈고요. 기름이 튀어서. 핑계는 무슨 핑계야? 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손놀림 둔한 건 40년이 지나도 여전하네, 정말. 신우이는 혀를 찢찢 차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며느리를 훑어봅니다. 마치 하찮은 존재라도 보는 듯한 눈빛. 그 눈빛에 며느리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립니다. 주방에서 거실로 나가는 그 짧은 걸음이 마치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지요. 손에 든 잡채 접시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님, 사람 좀 그만 부려먹어. 당신도 좀 쉬엄쉬엄 해. 애들 올 때 다 됐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말로만 거들 뿐 리모컨을 쥔 손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 비겁한 모습이 더 야속했습니다. 예, 넌 빠져있어. 감히 어디서 남자가 부엌일 참견이야? 그리고 올케, 너 물 좀 가져와. 얼음 동동 띄워서 시원하게. 형님, 냉장고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저 지금 손에 기름이. 순간 신우이의 눈꼬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켜 올라갔습니다. 먹던 과일 포크를 탁 하고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지요. 뭐, 냉장고 옆에 있어? 지금 나더러 물 떠다 먹으라는 거니? 이게 진짜 오냐오냐 했더니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네? 신우이는 벌떡 일어나 며느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진동하는 향수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지요. 니네 집구석 망해서 우리 집에 얹혀 살던 주제에 일꾼으로 받아줬으면 일꾼 노릇을 똑바로 해야지.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도 이제 칠순이에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며느리의 떨리는 항변에 신우이는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검지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지요. 사람?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사람이니? 너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은 값이 얼마야?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라, 알아? 모멸감.
40년간 뼈에 사무치도록 겪어온 그 지독한 모멸감이 오늘따라 더욱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고 묵직하고 차분한 구두 굽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모,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손가락질 하셨습니까? 말끔한 수트 차림의 아들. 그의 안경 너머 서늘한 눈빛이 신우이를 향해 정조준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지요. 어머, 우리 변호사 조카 왔니? 잘 왔다. 니네 엄마 교육 좀 시켜라. 어디서 신우이한테 말대꾸를 해? 가정교육이 덜 돼서 그래, 쯧쯧. 아들은 아무 대꾸 없이 어머니의 손에 들린 잡채 접시를 받아들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앞치마 벗으세요. 당장이요. 아들아, 괜찮다. 고모가 원래 말씀이 좀 거칠잖니? 어서 들어와, 밥 줄게. 어머니의 주눅든 모습에 아들의 턱 근육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신우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지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아들의 싸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우이는 콧방귀를 뀌며 다시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마치 천년만년 이 집의 여왕인 것처럼요. 신우이는 보란듯이 다리를 꼬고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접시를 신경질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접시가 유리 탁자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요. 야, 조카야. 너 지금 고모한테 눈을 그렇게 뜨니? 내가 너 변호사 만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은혜도 모르고. 그 뻔뻔한 거짓말에 주방에서 행주를 짜던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공을 들이다니요. 학비 한 푼 보탠 적 없으면서 고모가 제 학비 보태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식당 일하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셨나요? 뭐 말 한마디? 야, 내가 너희 이 집에 살게 해준 게 그게 몇 억짜리 혜택인 줄 알아? 월세만 받아도 내가 빌딩을 샀어. 신우이는 흥분해서 침까지 튀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거실의 공기마저 찢어지는 듯 했지요. 그때 며느리가 쟁반에 물잔을 받쳐들고 조심조심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혹여나 물이 넘칠까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말이지요. 형님, 물 여기 있어요. 시원하게 얼음 띄웠으니까 이거 드시고 화 좀 푸세요. 하지만 신우이는 며느리가 내민 물잔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을 휘저어 며느리의 손을 탁 쳐내버렸지요.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차가운 얼음물이 며느리의 발등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차가워. 아이고, 형님. 왜 이러세요, 정말? 며느리는 젖은 양말을 내려다보며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재수없게 어디서 깨지는 소리야? 명절날 부정타게. 너 일부러 그랬지? 내 앞에서 시위하는 거야 지금? 고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황급히 어머니의 발을 살피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지요. 그제야 남편이 느릿느릿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나의 비위를 맞추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조심성이 없어서 원. 누님 놀라시게 왜 그릇을 깨고 그래? 빨리 안 치우고 뭐해? 네, 여보. 알겠어요. 제가 얼른 치울게요. 죄송해요, 형님. 며느리는 깨진 유리 조각을 줍기 위해 맨손을 바닥으로 뻗었습니다. 그 거칠고 주름진 손이 위태롭게 유리 파편 사이를 오갔지요. 어머니, 손 떼지 마세요. 제가 치울게요. 일어나세요, 제발.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치실 뻔했잖아요. 아들의 고함에 남편은 헛기침하며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집안을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지요. 유난 떨기는 그깟 물 좀 튀었다고 죽니? 저런 사람들은 몸이 튼튼해서 이런 걸로 끄떡도 안 해. 저런 사람들.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아들의 이성을 끊어놓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요. 고모,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저런 사람이라니요. 제 어머니고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가족한테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가족? 누가 내 가족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 얘가 내 동생 꼬셔서 들어앉은 거 내가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 신우이는 부채를 쫙 펴서 자신의 얼굴을 붙이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마치 40년 묵은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며느리는 젖은 양말을 신은 채 묵묵히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끼듯 잘게 떨리고 있었지요. 아들아, 그만해라. 내가 잘못했다. 형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더 잘하면 돼. 어머니의 그 자조 섞인 목소리.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온 어머니의 습관 같은 사과가 아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잘못 없어요. 잘못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저 탐욕스러운 놈들이 하는 겁니다. 뭐 탐욕? 이게 머리 좀 컸다고 고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변호사 됐다고 유세떠니? 신우이는 씩씩거리며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낡은 종이 뭉치였지요. 그걸 보란 듯이 탁자에 던졌습니다. 유세 떨 거면 이거 해결하고 떨어라. 니네 아빠가 나한테 빌려간 돈 이자까지 쳐서 내놓으라고 해. 그것은 40년 전 주인공 부부가 처음 시작할 때 썼던 차용증이었습니다. 이미 다 갚았다고 생각했던 그 족쇄가 다시금 거실 한복판에 등장한 것이지요. 탁자 위에 놓인 누런 차용증.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며느리의 눈앞이 아득해지며 시간은 40년 전 그의 겨울로 되돌아갑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1월의 어느 날,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수도가에 받아놓은 물통 위로 두꺼운 얼음이 쩍쩍 갈라져 있었지요.
갓 시집온 23세 며느리는 얇은 한복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마당 한 구석 쪼그리고 앉아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도 귀하던 시절이라 맨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검붉게 부어오르고 터져서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나 손 시려. 손가락이 잘려나갈 것만 같아.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언손을 녹여보려 했지만 살을 파고드는 얼음물의 고통은 조금도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따뜻한 아랫목 온기가 마당으로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지요. 예, 너 지금 뭐하니? 빨래 방망이 소리가 왜 그리 작아? 때가 쏙 빠지게 팍팍 두드려야지. 밥 먹고 힘을 어디다 쓰는 게야? 며느리의 애원 섞인 대답에도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매몰차게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다시금 적막과 추위만이 남았지요. 그때 대문이 열리며 화려한 밍크 목도리를 두른 젊은 시절의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했지요. 시누이는 쪼그리고 앉아 빨래하는 올케를 마치 길가에 있는 돌멩이 보듯 무심하게 힐끔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지요. 아이고 냄새야. 올케 비누 좀 좋은 거 써. 싸구려 빨래 비누 냄새가 마당에 진동을 하잖아. 역겨워. 나 오셨어요, 형님. 어서 들어가세요. 밖이 많이 춥죠? 며느리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엉거주춤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시누이는 대꾸도 없이 그녀의 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당시 며느리의 뱃속에는 지금의 아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입덧이 심해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때였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지요. 배가 꽤 불렀네? 근데 올케 그거 알아? 임신했다고 유세 떨면 시어머니한테 소박 맞는 거? 네? 그게 무슨? 저는 유세 떤 적 없어요. 그저 시키시는 대로 일만 했는데. 시누이는 쇼핑백에서 잘 익은 귤 하나를 꺼내 까먹으며 껍질을 며느리의 빨래 대야 위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노란 귤 껍질이 거품 위를 둥둥 떠다녔지요. 엄마가 그러더라. 너희 친정에서 보낸 혼수가 너무 형편없어서 창피해 죽겠다고. 몸만 달랑 와서 애가 지면 다야? 친정 이야기에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난한 친정 부모님이 빚을 내서 해준 이불이었는데 그걸 그리 무시하다니요. 형님, 제 욕은 하셔도 친정 부모님 말씀은 말아주세요. 저희 부모님 최선을 다하셨어요. 순간 시누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니 먹던 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녀가 구두 소리를 내며 며느리 코앞까지 다가왔지요. 뭐 말대꾸?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집안의 기둥이야. 내가 어디서 굴러먹던 게 들어와서 훈계야? 시누이는 며느리의 어깨를 검지로 쿡쿡 찔렀습니다. 그 손톱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낡은 저고리가 뚫릴 것만 같았지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고소한 갈비 냄새가
안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식구들이 남긴 잔반을 처리해야 했지요. 엄마, 국 좀 더 줘. 오늘따라 고기가 연하네? 아, 맞다. 올케는 밥 줬어? 냅둬라. 일도 별로 안 했는데 밥은 무슨. 부엌에 찬밥 남은 거 물 말아 먹으라 그래. 살찌면 애 낳을 때 힘들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 대화.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꽁보리밥을 맹물에 말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먹어야 했으니까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마치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그때 다 먹은 상을 치우러 들어간 며느리에게 신우이가 뼈만 남은 갈비 접시를 밀었지요. 이거 남은 양념 아까우니까 올케가 밥 비벼 먹어. 원래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남긴 복을 받아먹는 거야. 네, 형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비굴했던 한마디가 40년간 그녀의 가슴에 멍처럼 남았지요. 그날 밤 며느리는 차가운 냉골 방에서 부른 배를 움켜쥐고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내 아들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겠노라고. 다시 현재 탁자 위의 차용증은 바로 그때 아이 분유값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남편 몰래 신우이에게 빌렸던 단돈 10만 원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시 거실. 신우이는 40년 묵은 누런 종이 차용증을 흔들어대며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종이 귀퉁이는 삭아서 바스러질 듯했고 흘려 쓴 글씨는 희미했지만 일금 10만 원정이라는 금액만은 선명하게 남아 며느리의 가슴을 찔렀지요. 이거 기억나지? 네가 애 낳고 몸조리 한답시고 나한테 빌려갔던 돈. 내가 이거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형님, 그 돈은 제가 식당 일 다니면서 이자에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잖아요. 분명히 다 갚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억울함에 떨렸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봉투에 담아 건넸던 그 피 같은 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하지만 신우이는 딱 잡아댔습니다. 갚긴 뭘 갚아? 증거 있어? 영수증 있어? 난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 차용증이 내 손에 있다는 게 증거야. 신우이의 뻔뻔한 오리발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혀 가슴을 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금을 직접 줬기에 증거가 없었던 것이지요. 고모,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40년 전 10만 원을 지금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소멸시효도 이미 지났습니다. 아들이 차분하게 법률 용어를 꺼내자 신우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호사 조카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삿대질을 해댔지요. 야, 웃기고 있네. 가족끼리 무슨 소멸시효야? 도덕적 해이라고 들어봤니?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지. 어디서 법 타령이야. 신우이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났지요. 그 경쾌한 소리가 며느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자의 복리까지 계산하는 손놀림이었지요.
어디 보자. 40년이면 이자가 원금 10만 원에 물가 상승률 고려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치면 깔끔하게 1억으로 퉁치자. 1억. 1억. 며느리의 입에서 헉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조차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단돈 10만 원이 1억으로 둔갑하는 기적의 논리였습니다. 누님, 그건 좀 심하잖아.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1억이라니 집을 팔아도 안 나와. 시끄러워. 넌 빠져.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던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수발 다 들어. 그럼 퉁 쳐줄 테니까. 신우이는 며느리를 노예계약으로 묶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아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알겠습니다. 그 1억 제가 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오호, 역시 변호사는 다르네. 그래, 조건이 뭔데? 빨리 말해봐. 현금으로 줄 거니? 돈 이야기에 신우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미소가 오히려 그녀의 파멸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고모가 저희 어머니께 했던 모든 언어 폭력과 갑질 그리고 갈취했던 돈들에 대해 정산하는 겁니다. 뭐? 정산? 야, 내가 니네한테 뜯어간 게 뭐 있다고 그래?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신우이는 또다시 증거 타령을 하며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에서 재생 버튼이 눌리자 오래된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고 흘러나왔습니다. 녹음기 속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번 달 생활비 왜 안 보내? 네 아들 학비 낼 돈은 있고 나한테 보낼 돈은 없어? 그리고 떨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지요. 형님, 이번 달만 좀 더 주세요. 다시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끄러워. 안 보내면 니네 집 쫓아낸다. 그것은 10년 전 아들이 대학생 때 우연히 녹음해 두었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 받던 그날을 아들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뭐야? 너 나 도청했니? 이거 불법이야. 감히 고모 뒷조사를 해? 도청이라니요.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들은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리며 수십 장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신우이가 며느리에게 김장을 시키고 자신은 놀러 다니는 모습, 제사 때 며느리 혼자 일하는 모습 등 노동 착취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지난 5년간 제가 명절마다 내려와서 찍어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고모가 어떻게 노시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찍혔더군요. 신우이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을 쓰며 발악했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시댁 일 돕는 게 죄야? 대한민국 며느리들 다 그러고 살아.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아? 문제되죠.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마지막으로 폭행 및 모욕죄. 아들의 입에서 법률 용어들이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신우이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화살이었지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명의의 땅, 고모가 몰래 단독 상속받으셨죠. 아버지가 포기 각서 썼다고 거짓말하시고. 부인, 그게 무슨 소리냐? 난 포기 각서 쓴 적 없는데 누님이 그거 빚 갚는 데 썼다고.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신우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지요. 숨겨왔던 비밀, 가장 큰 뇌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내민 증거들을 보며 며느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든든한 등판, 그 등판 너머로 다시금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안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요.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긴 냉골방, 촛불 하나의 의지에 문제집을 푸는 아들 곁에서 며느리는 밤새도록 부업을 했습니다. 인형 누나를 붙이고 마늘을 까면서 말이지요.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일했지만 아들의 급식비 낼 돈조차 마련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신우이를 찾아갔지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신우이의 집.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며느리는 신우이의 발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들 급식비만이라도 빌려달라고요. 형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지훈이 내일 당장 급식비 못 내면 학교에서 밥을 못 먹어요. 제가 파출부라도 해서 꼭 갚을게요. 신우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볼륨을 더 크게 키울 뿐이었지요.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학교야? 그냥 일찍 공장이라도 보내. 공부해서 뭐 할 건데? 형님, 지훈이 공부 잘하잖아요. 전교 1등 놓친 적 없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 갚을 거예요. 제발, 제발요. 며느리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지요. 오직 아들의 굶주린 배만 생각났으니까요. 그때 신우이가 지갑을 열더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종이 비행기 날리듯 툭 던졌지요. 옛다. 적선이다 생각하고 먹어라. 대신 조건이 있어. 내일 우리 집 김장 100포기 네가 다 해. 그럼 이 돈 안 갚아도 돼. 10,000원. 고작 10,000원의 김장 100포기. 그것은 명백한 노예 계약이었지만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10,000원이 아들의 밥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부터 며느리는 신우이네 마당에서 홀로 배추 100포기와 씨름을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요. 고무 장갑 안으로 스며든 소금물이
상처난 손을 불로 지지듯 쓰라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누이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온 며느리. 그런데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아들의 손에 꼬깃꼬깃한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엄마, 나 다 봤어. 고모한테 무릎 꿇고 비는 거. 나 급식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제발 고모한테 그러지 마. 내가 성공해서 꼭 엄마 호강시켜 줄게. 미안해 엄마. 사랑해. 아들이 잠든 척하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었지요. 미안하다 아들아. 이 못난 어미 만나서 내가 무슨 죄니? 내가 더 독해질게. 내가 더 참을게.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폐지 줍기,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지요. 아들이 사법고시를 보러 가던 날 아침, 며느리는 정성껏 싼 도시락을 건네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의 온기를 아들은 평생 잊지 못했지요. 아들아, 떨지 말고 밥 꼭 챙겨 먹어.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저 우리 아들 건강하기만 하면 돼.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꼭 합격해서 어머니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아들의 뒷모습이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며느리는 대문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눈보라가 쳐도 비가 와도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게 어머니의 피눈물과 헌신을 먹고 자란 아들. 그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사무소 대표가 되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시누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헌사에 가까웠습니다. 제오막 현재 마이너스 절정 폭발 직전. 아들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시누이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아들의 면전에 삿대질을 해댔지요. 야,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떵? 그거 엄마가 나 준 거야. 딸이라고 차별받는 거 불쌍하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몰래 넘겨주신 거라고. 시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팔아먹고 있었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 유언장 제가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제간에 똑같이 나눠라라고 적혀 있더군요. 필적 감정까지 다 끝냈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에 시누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몰래 태워버렸다고 믿었던 그 종이가 어떻게 조카 손에 있는 걸까요? 유언장? 그거 가짜야. 네가 조작한 거지? 어디서 사기를 쳐? 내가 누군지 알고. 시누이는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과일 접시와 찻잔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난장판이 된 거실은 그녀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조카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어머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셔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렸지만 신우이는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긴 손톱이 며느리의 목덜미를 긁어 생채기를 냈지요. 닥쳐, 너 때문이야. 네가 꼬드겼지? 네가 아들 앞세워서 내 재산 뺏으려는 거지? 이 뱀 같은 년, 내가 널 가만 안 둬. 아들이 황급히 신우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악력에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지요. 아들의 눈빛은 더 이상 조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려는 맹수의 눈빛이었지요. 그 손 놓으세요. 제 어머니 몸에 손 떼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고모가 진짜 벌 받아야 할 죄물. 아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지요. 아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말 속에는 15년 전에 그 끔찍했던 날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지요. 15년 전 어느 여름날 주인공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영양실조에 탈수 증세까지 겹쳐 의식조차 희미한 상태였지요.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던 남편이 누나인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도착한 신우이는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며 혀를 찢찢 찼습니다.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병원이야? 그냥 집에서 물이나 마시고 눕지. 병원비는 누가 내라고? 신우이는 아픈 사람 앞에서 지갑 걱정부터 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며느리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지요. 누님, 돈 좀 빌려줘. 사람 목숨이 달렸다잖아. 내가 평생 갚을게.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신우이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지요. 수술? 웃기지 마. 그 돈이면 내 명품 가방이 몇 개야? 야, 옳게. 너 그냥 없어져라. 네가 없어져야 네 남편이 새장가 가서 편하게 살지. 안 그러니? 네가 없어져야 남편이 편하다.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대학생 아들은 주먹을 입에 물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결국 수술비는 아들이 휴학계를 내고 막노동을 해서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뱉은 그 저주 같은 말은 아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화상으로 남았지요.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던 그 여름, 뙤약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점심시간이면 그늘에 쪼그려 앉아 라면 하나로 배를 채우면서도 아들은 법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책장 사이사이에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지요.
밤이면 쪽방에 돌아와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쓰라렸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게 3년, 1000일이 넘는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아들은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날 아들은 어머니 병실로 달려갔지요. 어머니 저 붙었어요. 이제 변호사 됐어요. 어머니 아프게 한 사람들 제가 다 갚아줄게요. 법으로요.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녹아 있었지요. 다시 현재, 아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 몸을 떨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없어지라고 하셨던 거. 그날 이후로 저는 맹세했습니다. 고모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신우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아무도 못 들었다고 생각했던 막말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건 내가 말이 헛나온 거야. 농담이었어, 농담. 가족끼리 농담도 못하니? 농담?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친 게 농담입니까? 좋습니다. 그 농담에 대한 대가 이제 법정에서 치르시죠. 아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접수하세요. 지금 바로 진행합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가 신우이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깨달은 듯 했지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남편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40년간 누나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 편에 섰지요. 누님, 나도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는지. 우리 마누라한테 한 짓들 더는 못 봐줘.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40년 만에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지요.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지켜줬어야 했는데 누님 눈치만 보느라 당신 혼자 그 고생을 다 시켰어.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잡는 손이었지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신우이는 그 모습을 보며 이가 갈리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자기 편이었던 동생마저 등을 돌리자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지요. 야, 너까지 왜 이래? 네가 나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배은망덕한 것들. 다들 미쳤어, 미쳤어. 신우이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덫에 걸린 짐승 같았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냉정하게 신우이를 바라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지요. 고모,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시면 형사 고소는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끝까지 갑니다. 어머니가 받으셔야 할 몫 다 받아내겠습니다. 뭐, 민서? 그게 얼마나 되는데? 돈 이야기가 나오자 신우이의 눈빛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추악했지요. 할머니 땅 시가로 환산하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아버지 모 절반 5억. 거기에 40년간의 이자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20억은 좋게 나올 겁니다. 20억. 그 숫자에 신우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씌우려던 굴레가 20배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지요. 위, 20억? 말도 안 돼.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그거 다 내면 나는 뭘 먹고 살아? 그건 고모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저희 어머니가 40년간 뭘 먹고 사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한마디가 신우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지요. 아들의 전화 한 통에 신우이의 허세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들은 통화를 마치고 천천히 신우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소리 하나하나가 신우이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고모, 지금 저희 법률사무소 소송팀이 상속회복 청구 소송장 접수하러 법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고발장 들어갔고요. 뭐라고? 네가 그 유명한 법률사무소 대표라고? 신우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대형 법률사무소, 그곳의 대표가 바로 자신이 하찮게 여기던 조카라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자본을 동원해서 고모가 불법으로 가져간 재산, 단돈 1원까지 다 찾아올 겁니다. 아들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아까 두드렸던 그 계산기였지요. 아까 1억이라고 하셨죠? 어디 봅시다. 상속분 횡령 원금 10억, 지난 40년간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명예훼손 합의금까지 얼추 20억은 나오겠네요. 20억. 신우이는 그 숫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씌우려던 굴레가 20배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지요. 이 20억? 말도 안 돼.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야, 조카애야, 아니 변호사님. 우리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 응? 신우이는 다급하게 아들의 팔을 잡으며 비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이라고 소리치던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지요. 가족이요? 아까 분명히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법정에서는 그게 더 깔끔하고 좋죠. 봐주기 없으니까. 아들은 신우이의 손을 더러운 오물 털어내듯 툭 쳐냈습니다. 그 차가운 거절에 신우이는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신우이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하나 더. 고모 탈세하셨죠? 할머니 땅 팔아서 현금화하고 세금 안 내신 거. 국세청에도 제보 들어갔습니다.
아마 곧 세무조사 나올 겁니다. 아,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제발. 그거 걸리면 나 빈털털이 된단 말이야. 돈이 목숨보다 중요한 신우이에게 세무조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지요. 신우이는 며느리의 낡은 바짓단을 붙잡고 눈물 콧물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올케가 말 좀 해줘. 내가 잘못했어. 죽을 죄를 졌어. 제발 조카 좀 말려줘. 나 감옥 가기 싫어. 돈 뺏기기 싫어. 형님,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는 할 말이 없네요. 며느리는 잡힌 바짓단을 스르르 빼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무관심뿐이었지요. 아이고, 나 죽네. 동생아, 네가 말 좀 해봐. 누나 죽는 꼴 볼 거야? 네 마누라랑 자식이 나를 죽이려 든다. 신우이는 이번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이번만큼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아앉았습니다. 그녀의 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요. 누님, 자업자득이야. 나도 이제 지쳤어. 내 마누라, 내 자식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거 나도 더는 못 참아. 죄값 치러. 평생 누나 말이라면 꼼짝 못하던 남편의 반란. 그것은 신우이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으헝,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화려한 옷을 입은 신우이가 납작 엎드려 며느리의 발등에 이마를 쿵쿵 찧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의 초라한 몰락. 그 모습은 사필기정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이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화장이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40년간 고고하게 군림하던 그녀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다니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이지요. 너무 늦었습니다, 부모. 용서는 법관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여기는 제 어머니 집입니다. 더러운 발로 더럽히지 마시고. 아들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와 집안의 묵은 공기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신우이는 비틀거리며 기어서 쫓겨났지요. 텅 빈 복도에 신우이의 통곡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묵은 체증이 단번에 쑥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새 식구만 남았습니다. 오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묘한 고요가 찾아왔지요.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우이가 비틀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아들아, 이게 꿈이니 생신이? 형님이 저렇게 무릎을 꿇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법정에서 정식으로 다 받아낼 거예요. 어머니가 받으셔야 할 것들.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간 참고 또 참았던 한이 비로소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지요. 신우이가 쫓겨난 현관문 밖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고요했지요. 며느리는 다리가 풀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것 같은 묘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싶네요. 아들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40년 전 냇가에서 빨래하던 그때 그 붉고 투박한 손 그대로였지요. 아니야, 내 새끼. 내가 무슨 죄가 있니? 다 어미가 못나서 그런 건데.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묵혀둔 한이 녹아내리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 고생만 시키고. 이제라도 내가 잘할게.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에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보, 우리 이제 잘 살아보자. 남은 날이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야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듯 했지요. 그래, 여보. 내가 죽을 때까지 잘할게. 당신한테 빚진 거 평생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그날 저녁 세 식구는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깨진 접시들은 치워졌고 식은 잡채는 다시 따뜻하게 데워졌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밥그릇 위에 가장 큰 고기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40년 전 부엌 바닥에서 찬밥을 먹던 어머니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지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법정 싸움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그래, 고맙다. 밥이 참 달구나. 정말 꿀맛이야. 어머니의 입가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 아들은 그렇게 독해져야만 했던 것이지요. 남편도 조심스럽게 아내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손길이었지요. 여보, 이것도 먹어.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어머, 여보가 이런 걸 다. 고마워요.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감동한 것이지요.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이 작은 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가족에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세 식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옛날 드라마가 흘러나왔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시작되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 다음 주에 휴가 냈어요. 셋이서 여행 갈까요? 어머니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보셨잖아요. 여행? 나를? 아이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돈 아까워서 어떡해. 아깝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를 쓰셨는데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남주기만 하고 살았던 그녀에게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 여보. 우리 아들 말 듣자. 당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여행 100번도 가야 해.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소녀 같은 미소였지요. 그럼 받아보고 싶다. 시집 오기 전에 친정아버지랑 딱 한 번 가봤거든. 그때 바다가 그렇게 예뻤어. 바다요? 좋죠. 제가 제일 좋은 데로 모실게요. 해 뜨는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게요. 아들의 약속에 며느리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주름이었지요. 40년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두려움 없이 포근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지요. 꿈속에서 며느리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갓 시집온 23세 새댁, 아직 세상 물정 모르던 그 시절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젊은 자신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잘 버텨냈어요. 이제 행복해도 돼요. 며느리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구나. 40년이나 걸렸지만 이제야 내 차례가 온 거야.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아침밥을 짓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제가 밥 했어요. 맛없어도 드셔야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무슨 호강이니?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고. 며느리는 밥상 앞에 앉아 아들이 차려준 음식을 한 젓가락 떴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용서된다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며느리의 40년 한 맺힌 세월은 아들의 성공과 헌신으로 마침내 보상받았습니다. 권선징악, 사필귀정, 세상은 결국 공평한 법이지요. 그리고 한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신우이는 상속 재산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함께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지요. 신우이의 화려했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외면받고 홀로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반면 며느리는 아들과 남편의 사랑 속에서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행복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지요. 지금까지 시니어 인생 다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